오늘은 1960년에 태어난 중국 작가 위화의 장편소설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993년에 영화로도 제작되어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전반적으로 세옹지마라는 고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대대로 땅 부자였던 주인공 푸구이는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룽얼이라는 인물에게 잃고 소작농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푸구이는 소작농 신분으로 약간의 토지를 무상 분배받게 되지만 땅을 차지한 뒤 대지주가 된 룽얼은 토지 개혁에 저항하다가 결국 사형당하고 맙니다. 난 전쟁터에서도 목숨을 건졌고 집에 돌아와서는 룽얼이 나 대신 죽었으니 어쨌거나 난 나 자신에게 말했지.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 작가는 푸구이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전이 돌아와 우리 집은 완전해졌다네. 내 일을 도울 조수도 생긴 셈이고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여자를 아끼기 시작했지. 어머니 말씀이 사람은 즐겁게 살 수만 있다면 가난도 두렵지 않는 법이라 하셨지. 가족끼리 매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복 따위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즉 가난하더라도 서로를 돕고 아끼며 배려하면서 가족이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반드시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치관이 맞는 친구나 이웃과 가까이에서 어울려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작가 위화가 말하는 제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푸구이는 부유할 때에는 도박과 창녀들에 빠져 지내던 남봉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잃고 가난해진 뒤에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착하고 성실한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다면 그는 일종의 부활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그 후 푸구이와 그의 아내는 제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들 유칭의 학업을 위해 어린 시절 열병을 앓고 청각장애를 갖게 된 딸 펑샤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전은 유칭에게 너 학교 보낼 돈 마련하려고 펑샤를 다른 집에 보낸 거야 라고 설명해 주었지. 그 말을 듣자마자 유칭은 입을 크게 벌리고 울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 나 학교 안 가. 난 누나가 필요해. 나는 본체만체 했지. 푸구이는 세옹지마처럼 운명에 떠밀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인생을 바꾸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는 몰락 이후 제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선택이 진정한 의미의 제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살기로 했다면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청각장애가 있는 딸 펑샤와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딸을 희생시켜 아들 유칭의 미래의 모든 것을 걸고 이에 반발하는 아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밤에 딸이 불쑥 집으로 찾아옵니다. 펑샤구나, 어서 들어와라. 내가 소리를 지르자 자전이 침대에서 내려와 신발도 신지 않고 문 쪽으로 달려왔다네. 펑샤를 데리고 들어가자 자전은 아이를 덥석 끌어안고는 끄이끄이 울더라고. 나는 자전을 밀치며 그러지 말라고 했지. 펑샤의 머리와 옷은 이슬이 한박 젖어서 축축하기 짝이 없었다네. 우리는 펑샤를 침대로 데려가 앉혔지. 펑샤는 한 손으로 내 옷소매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전의 옷을 끌어당기더군. 그러고는 오들오들 떨면서 목이 다 맬 정도로 엉엉 우는 거야. 유칭은 새벽에 눈을 떠서 제 누이를 발견하고는 눈을 막 비벼댔다네. 비비고 또 비벼도 제 누이가 그대로 있으니까 옷도 안 입은 채로 침대에서 뛰어내리더니 입을 쫙 벌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누나, 우리 모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펑샤를 돌려보내지 않겠소. 그 말에 자전은 배시시 웃어 보이더군. 웃는 얼굴 위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 이 장면에서 비로소 뿌구이는 제대로 사는 인생의 길로 되돌아옵니다. 작가 위하는 이런 인간적인 선택의 순간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조명하면서 한편으로는 독재 권력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파괴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그려냅니다. 예컨대 집집마다 솥을 모두 걷어가 녹여버리고 사람들에게는 식당에서 나눠주는 음식만 먹게 했던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마저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독재 통치를 풍자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마을 식당이 문을 연 뒤 식사 시간의 풍경은 정말 볼만했지. 집집마다 두 사람씩 가서 밥과 반찬을 타왔는데 길게 늘어선 모습이 예전에 포로로 잡혔을 때 만터우를 타려고 줄을 섰을 때랑 다를 게 없더구만. 몇 년 뒤에 아내의 자전이 큰 병에 걸립니다. 자전이 아무도 못 고치는 병에 걸렸다니 생각하면 할수록 겁이 났어. 내 인생이 순식간에 이 지경에 이르다니. 피골이 상접한 자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녀가 나한테 시집 온 뒤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네. 그런데 자전은 오히려 즐거워하며 펑샤의 등에서 중얼거렸지. 치료할 수 없다니 다행이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치료를 해요?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푸구이가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 둘 그의 곁을 떠납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아들 유칭은 학교에서 단체 헌혈에 참여했다가 의사가 피를 너무 많이 뽑는 바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소매통을 찢어 유칭의 눈을 가리고 옷으로 몸을 감싸 구덩이 속에 내려놓았지. 그런 다음 아버지 무덤 앞에 가서 말했다네. 유칭이 곧 그리로 갈 테니 잘 대해주세요. 저는 그 애가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했어요. 두 분이 저 대신 그 애를 아껴주세요. 손으로 흙을 퍼서 그 위를 덮고 작은 돌멩이들을 골라냈지. 행여 그것들이 유칭의 몸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 중병을 앓고 있던 아내에게 푸구이는 아들의 죽음을 숨기려 했지만 며칠 후 그녀가 눈치챕니다. 며칠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인생은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자의 육감으로 꿰뚫어 본 듯합니다. 유칭을 보러 가게 해주세요. 밤마다 당신이 마을 서쪽에서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유칭이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유칭의 무덤 앞에 이르자 자전은 등에서 내려달라고 하더니 무덤 위에 그대로 엎어졌다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고 무덤 위에 놓은 두 손은 꼭 유칭을 쓰다듬는 듯 했지. 하지만 기력이 없어 손가락 몇 개를 꼼지락거릴 뿐이었어. 그런 모습을 보니 괴로워서 숨이 탁 막혀버릴 것 같더구만. 그렇게 몰래 묻어서 자전이 마지막으로 아들 녀석 얼굴 한번 못 보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들이 이승을 떠난 지 몇 해가 지난 후 딸 펑샤도 결혼을 하여 푸구이 부부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번 이별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펑샤의 남편 얼씨는 신체 장애를 가진 인물이지만 매우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펑샤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었기 때문입니다. 펑샤가 아이를 갖자 얼씨는 그 애를 더 아껴줬다네. 여름이 되니 모기가 많아졌는데 그 애들 집엔 모기장이 없었어. 그래서 날이 저물면 얼씨는 먼저 자기가 침대에 누워 모기들을 배불리 먹였지.
그동안 펑샤는 밖에서 시원하게 앉아 있으라 했고 말이야. 집안의 모기들이 배가 불러 더 이상 물지 않게 되면 그제야 제철을 들어가 자게 했다네. 몇 번인가 펑샤가 들어가 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얼씨는 조바심을 내며 펑샤를 밖으로 밀어냈다더군. 총명하고 부지런한 펑샤는 시집간 동네에서 금세 이웃들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남편 얼씨는 푸구이 부부의 집을 자주 찾았고 푸구이 또한 딸 내외의 집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육체의 장애가 인생의 진 빚이라면 그 빚을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정신으로 갚아내는 삶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 또한 세옹지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딸을 잃은 게 아니라 성실하고 다정한 사위를 얻음으로써 푸구이 부부는 또 한 번 제대로 사는 인생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푸구이는 허전해진 아내의 마음을 달래도 주고 또 온종일 누워있어 피곤해진 몸을 풀어주고자 매일 해질녘에 그녀를 업고 마을을 걸어다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지는 않을까요? 내 마누라 내가 없는데 뭐가 우스워? 세옹지마는 불행도 영원하지 않고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의 행복한 부부 펑샤와 얼씨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펑샤는 아이를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눈 속에 우두커니 서서 얼씨가 병실 안에서 펑샤를 하염없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었지. 가슴이 너무 아파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네. 눈꽃이 휘날려 병실 문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어. 얼씨가 안에서 울다가 고함치다가 하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지. 집에 돌아와 얼씨는 펑샤를 침대에 눕히고 자기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펑샤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지. 몸을 잔뜩 움츠린 채로 말이야.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더구먼. 검고 큼지막한 두 그림자가 하나는 눕고 다른 하나는 꿇어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 움직이는 거라고는 얼씨의 눈물뿐이었다네. 나는 검고 커다란 눈물방울이 두 그림자 사이에서 미끄러지듯 흘러가는 모습을 보았지. 그리고 몇 달 뒤 푸구이의 아내 자전도 눈을 감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한평생도 이제 다 끝나가네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나도 마음이 흡족해요. 나는 당신을 위해 두 아이를 낳았어요. 당신에 대한 보답인 셈이죠. 다음 생에서도 우리 같이 살아요. 다음 생에서도 내 아내가 되고 싶다는 말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 4년 후 펑샤를 그리워하는 사위 얼씨는 아들 쿠건을 남기고 일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푸구이는 외손자를 데려와 함께 삽니다. 마을 사람들이 쿠건을 귀여워합니다. 꼬마 녀석이 정말 기막히게 말을 잘하네. 펑샤가 말을 못해서 진 빚이죠. 그런 나날들은 고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지만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다네. 쿠건이 있으니 살아갈 힘이 생겼지. 하지만 또 3년 뒤 콩을 너무 많이 먹은 쿠건이 죽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한평생을 돌이켜보면 역시나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아. 정말 평범하게 살아왔지. 나는 말일세 바로 이런 운명이었던 거라네.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아웅다웅 해봐야 자기 목숨이나 내놓게 될 뿐이라네. 나를 보게나. 말로 하자면 점점 꼴이 우스워졌지만 명줄은 얼마나 질기냔 말이야. 나는 이 문장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인생이든 비범한 인생이든 그것이 운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웅다웅 하든 그렇지 않든 부부의 아들, 딸과 사위처럼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일찍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생은 우연과 필연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굳센 의지로 삶을 개척하되 우연히 찾아오는 불행을 맞이했을 때는 그 불행이 훗날 언젠가는 행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세용지마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속에는 마오쩌둥의 통치와 문화 대혁명 시기의 상황이 짧게 언급됩니다. 저자 위하는 서문에서 작가의 사명은 발설이나 고발 혹은 폭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재자와 독재 추종자들의 무지, 무도함, 그리고 무자비함을 풍자적이고 비판적으로 발설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르반테스가 종교재판소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돈키호테의 주인공을 미친 사내로 위장했듯이 위화 역시 독재 정권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그런 하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작품 속 인물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백성들이었지. 나라 일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다네. 나는 이 구절에 깊이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치 이야기를 꺼리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것이고 모르는 것에 대해 말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보로 만듭니다. 그리고 겁을 먹게 만듭니다. 그래야 독재하기가 수월하거든요. 따라서 정치 얘기를 싫어하거나 겁먹은 사람은 사실 독재자에게 세뇌당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 추종자들인 홍위병에게 끌려가 고초를 겪은 추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번에 알아봤네. 평소에 나는 내 아들 돌보듯 당신들을 보호했는데 내가 재수없는 일을 당했을 때는 구해주는 사람 하나 없더군.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푸구이는 도살될 처지에 놓여 울고 있는 늙은 소를 발견합니다. 생각해보기에 소란 놈은 얼마나 불쌍한가. 평생 사람 대신 죽도록 일만 했는데 늙어서 기력이 다하면 또 잡아먹히고 말지 않나. 이 장면은 반항할 줄 모르는 노예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존재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남들의 비웃음이나 동정심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비웃음도 동정도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강자의 갑질에 반항하지 못하고 소처럼 미련하게 살아가는 약자들을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그다지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지로서 힘껏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은 불행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을 세용지마라 여기며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가 이 소설을 통해 얻은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